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드디어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거기에 코픽스까지 4달 연속 올라서 대출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계부채 이야기와 함께 카카오가 회사를 둘로 쪼개겠다고 선언한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무역법 301조를 들이밀면서 한국까지 긴장하게 만든 이야기까지 3가지 뉴스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8월 19일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숫자를 보는 순간 좀 놀랐습니다. 가계신용 잔액이 2019조 8천억 원,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가계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에다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까지 합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가계가 진빚의 총합인 거죠. 이 숫자가 2,000조를 넘었다는 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대략 3,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합쳐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증가 속도예요. 전 분기 대비 25조 9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이 증가폭이 2021년 3분기 이후 무려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에요. 2021년 3분기라고 하면 그때가 뭐였냐면 부동산 영끌이 한창이던 시기였거든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던 그때만큼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빚이 빠르게 늘었을까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 관련 대출이 12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신고 기준으로 올해 2분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6만 호였어요. 1분기 15만 1,000호보다 9,000호 더 많은 건데요.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요. 둘째, 기타 대출이 12조 8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서 기타 대출이라는 건 주로 신용대출을 의미하는 건데요.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코스피가 크게 올랐고 이러다 보니 증권사, 신용공여나 은행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B2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판매 신용도 9천억 원 늘었는데 이건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금리 상황입니다. 코픽스라고 들어보셨죠? 코픽스는 은행들이 돈을 조달하는 평균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숫자예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코픽스이고 여기에 은행 마진을 더한 게 우리가 내는 대출금리인 거죠. 이 코픽스가 7월 기준 3.18%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부터 넉 달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3%대로 올라선 뒤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뭐가 달라지냐? 변동금리 주담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출이자가 바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경우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기존 연 4.25%에서 5.65% 사이였던 게 연 4.38%에서 5.78%로 0.13%포인트 올랐어요. 8월 19일부터 바로 적용됐고요. 다른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로 보면 0.13%포인트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3억 원짜리 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연간 이자가 약 39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3만 2천 원 이상 추가 부담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4달 누적이니까 4월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걸 다 합치면 부담이 상당한 거예요. 이게 왜 구조적으로 위험하냐면요.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 부담이 곧바로 가계로 전달되는 구조인 거죠. 빚은 역대 최대인데 이자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이중고인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라는 건 마치 풍선과 같아요. 풍선에 바람을 넣어두면 점점 커지지만 어느 순간을 넘으면 터질 위험이 커지잖아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 풍선이 역대 가장 크게 부풀어 있는 상태인 거고 금리 상승이라는 건 이 풍선의 고무벽을 더 얇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소비입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늘어나니까 다른 데 쓸 돈이 줄어들잖아요. 주말에 외식을 한번 줄이고 여행을 미루고 큰 지출을 아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자 매출이 줄고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결국 경제 전체에 악순환이 돌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고민이 큽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빚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빚을 진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인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심지어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리 변동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어제 8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둘로 쪼개겠다는 건데요. 카카오 AI와 카카오X 두 개의 회사로 인적 분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적 분할이라는 게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회사를 나누는 방법에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는데요. 물적 분할은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모회사 밑에 두는 거예요. 인적 분할은 아예 완전히 별개의 두 회사로 나누는 겁니다. 기존 주주들이 두 회사의 주식을 분할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나누어 받게 되는 거죠. 카카오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카카오 AI 주식 36주와 카카오X 주식 64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분할 비율이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카카오 AI가 0.36, 카카오X가 0.64로 정해졌거든요. 그러면 왜 카카오가 갑자기 회사를 둘로 나누겠다고 한 걸까요? 핵심 키워드는 속도와 집중입니다. 카카오가 그동안 카카오톡부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까지 사업을 엄청나게 넓혔잖아요. 한때 계열사가 수십 개에 달했었죠.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로는 각 사업별 전략을 빠르게 실행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카카오가 여태까지는 하나의 큰 배에 모든 짐을 싣고 항해했다면 이제 AI 시대라는 거친 바다에서는 속도가 필요한 짐은 회속선에 싣고 안정적으로 운반해야 할 짐은 대형 화물선에 실어서 효율적으로 나누겠다는 거죠. 카카오 AI는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이사가 맡게 됩니다. 여기에는 카카오톡과 AI, 광고,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핵심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목표가 상당히 야심찹니다. 2030년까지 AI 1일 활성 이용자 2천만 명을 확보하고 플랫폼 체류 시간을 50% 이상 늘리겠다고 했어요. 연 매출 6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핵심 전략은 뭐냐면 카카오톡을 단순한 메신저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AI 비서로 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카카오는 이걸 에이전틱 AI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용자가 카카오톡에 원하는 걸 메시지로 보내면 개인화된 AI 에이전트가 탐색부터 추천, 구매, 결제까지 알아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AI 매출만 2030년에 1조 원을 넘기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어요. 카카오X는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맡는데요. 여기에는 테크핀 사업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콘텐츠 사업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모빌리티 사업이 들어갑니다. 미래가치 투자회사라는 정체성을 내걸었는데요. 보유자산 유동화로 마련한 약 2조 3천억 원과 자회사 보유분 약 4조 1천억 원을 합하면 총 6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주요 사업 매출 10조 원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고요. 가상자산, 피지컬 AI, 글로벌 팬덤 같은 새로운 영역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현재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최근 3개월 평균 기준 약 16조 8천억 원인데요. 국내외 증권사들이 각 사업의 가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한 잠재 가치는 34조 2천억 원이에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이 17조 4천억 원의 할인이 왜 발생하냐면 사업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시장이 각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콩글로머릿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건데요. 인적 분할을 하면 각 회사의 재무제표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카카오 AI의 가치와 카카오X의 가치를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니까 이 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면 보통 단기적으로 주가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중에 한쪽 회사에만 관심이 있는 곳은 다른 쪽 주식을 매도할 수 있고 분할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관망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거든요.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카카오 AI는 별도 조정 인겨 현금 흐름의 20%에서 35%를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고 했고요. 카카오엑스도 자회사 배당금의 30%와 투자 차익의 3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두나무 매각 차익을 활용해서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도 함께 발표했고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도 직접 나서서 두 개의 엔진으로 성장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에 분할이 완료되고 1월 27일에 카카오 AI 재상장과 카카오엑스 변경 상장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일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관세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번 타깃은 유럽연합, EU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의 상품 관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를 놓고 벌어진 새로운 형태의 통상 분쟁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EU가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구글에 8억 9천만 유로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EU의 디지털 시장법, 영어로 DMA라고 하는 법을 구글이 위반했다는 거예요. 디지털 시장법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EU가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기네 서비스를 우선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든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기네 결제 수단만 쓰게 강제하는 걸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유는 이 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메타, 아마존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EU가 미국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180억 달러를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자극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두고 EU가 미국 기업들을 약탈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역법 301조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미국 통상법의 핵무기라고 불리는 조항이에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거든요. 과거에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도 바로 이 301조가 사용됐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EU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301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EU산 와인, 치즈, 자동차, 명품 같은 제품에 대규모 보복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EU 입장에서는 자국의 규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인데 그 대가로 실물 경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최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나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있고 앱 마켓 규제법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빅테크 규제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고 보복하겠다는 건 바꿔 말하면 다른 나라의 유사한 규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구글 과징금을 시작으로 각국의 플랫폼 규제 전반에 통상 압박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쿠팡처럼 미국 자본이 대규모로 투자된 기업도 있잖아요. 이런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미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이 우리 회사를 규제하면 너희 물건에 관세 때리겠다는 카드를 쓰고 있는 건데 이 카드가 EU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미국과 EU의 싸움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이라는 더 큰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각 나라가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21세기 통상 분쟁은 더 이상 철강이나 농산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사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규칙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만큼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이슈입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보셨는데요. 가계부채 2,000조 돌파, 카카오 인적 분할, 그리고 미국의 EU 빅테크 관세 보복까지. 이 세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구조 전환입니다.
가게는 비제 구조를 점검해야 하고, 기업은 AI 시대에 맞게 경영 구조를 바꿔야 하고, 국가는 디지털 규제와 통상 질서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변화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을 먼저 읽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